안녕하세요. 임동승입니다. 2009년 첫 개인전 이후로 주로 회화와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어지는 것, 나에게 문득 찾아오는 것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의 모습이 뭔가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내가 본 걸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북을 꺼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본 것을 마저 그립니다. 혹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조금 전에 지나간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화면을 멈추고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캡처를 해놓고 나중에 찍은 사진을 모니터에 이렇게 작업실에서 띄워보고 그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주로 약간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듯한 그런 순간에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예전에 봤던 그림이나 영화 또는 글을 읽고 상상했던 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의 의식하지도 못했던 어떤 묻혀진 기억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보다가 또 스케치북을 펼치고 실제로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주로 이런 것들이 페인팅 작업으로 옮겨집니다. 말하자면 문득 떠오른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찾아냈다기보다는 그것이 나를 찾아온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좀 수동적이랄까요? 예. 왜 이렇게 그리는지, 나에게 그림은 어째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건가를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는데요. 특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작가의 작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자신을 이렇게 상대화시켜서 보게 되잖아요. 어떤 작업은 작가의 실존이라든가 강렬한 체험, 의지의 행위 이런 거로부터 나오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작업은 사회적인 문맥이나 관계 이런 거 속에서 소통작용을 이렇게 촉진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과 비교할 때 창작자로서의 나는 저는 일종의 수신기에 가깝지 않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이해나 의도를 갖지 않고 포착된 신호를 일정한 방식으로 출력해내는 그런 장치 같은 거예요. 저는 늘 일정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려야 할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했으니까 더욱 그런 필요를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특정 주제나 대상에 특화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균질하게 다룰 수 있는 그리기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다시 수신기에 비유하자면 어떤 신호가 잡히게 될지, 즉 무엇을 그리게 될지는 늘 알 수 없는 상태니까요. 도트, 그리드, 허점의 기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런 지향과 추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캔버스에 가로 세로로 직선을 그어서 그리드를 만들고 그 안에 줄을 맞춰서 일정한 크기의 점들을 찍어 넣었어요. 자신의 드로잉을 비롯한 수집된 이미지들을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수월했고 나의 의도와 잘 맞는다고 느껴졌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뭘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다음의 단계는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아닐까. 다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좀 놓아버리고 다 채우지 말고 좀 비워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죠. 그렇게 돼서 점과 점 사이에 작은 빈틈을 그냥 남겨놨는데 이게 저에겐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완성 개념으로부터 뚜렷하게 좀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작업이 운신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다고 할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리는 것, 그러니까 저를 찾아온 수신된 신호는 흘러가는 것을 붙잡아 둔 것처럼 유동적이고 이렇게 쉽게 흩어지는 것이니까 본성적으로 이렇게 어떤 완전한 거라기보다는 불완전하고 이렇게 미완의 상태고 열린 상태, 이런 거에 공명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점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면 아마도 두 부류가 쉽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상주의를 모태로 해서 쇠라, 신약 같은 신인상주의에서 정형화된 분할주의 점묘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세기 후반에 팝아트나 신구상회화에서 사용된 망점 또는 밴데이 도트.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도트 그리드, 이거는 신인상주의와는 좀 외견상으로나 의도상으로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밴데이 도트나 망점하고는 이제 보기에는 꽤 이렇게 유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라우셴버그나 폴케, 리히텐슈타인 이 기법을 사용했던 작가들은 아마도 인쇄물이나 만화 같은 대중 매체를 회화라는 전통적인 매체 속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경계 허물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관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꽤 다른데, 이제 저한테 수신되는 것들은 사실 대중매체의 콘텐츠와 무관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의 경계 허물기가 좀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미 그런 경계는 허물어진 거라서 다시 허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앞선 세대의 작업과는 달리 저한테는 이 그리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점들 사이의 빈틈, 작은 회색 공간들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해요. 좀 엉뚱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회색의 빈틈이 한국 회화의 특색으로 종종 진부하게 좀 언급되기도 하는 여백과 통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주로 떠올리게 되는 수묵화, 산수화, 문인화의 여백과 제 허점은 사실 상당히 다른 모습이지만 둘 다 분명 그림 속의 빈 곳, 빈 공간이고, 무엇보다 그림의 일부면서 그림의 외부, 그러니까 그림 아닌 것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그런 것이니까요. (2021년에) 허점들 전시에서 이미 등장했는데요. 도트 그리드 허점 기법의 반전 형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노이즈라고 부르는 파생 형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트를 사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나중에 일정한 간격으로 회색 점을 그 위에 찍는 방식인데, 말하자면 도트 그리드 허점에서 마지막 그 허점만 취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게 좀 문제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려진 그림을 일부 좀 훼손하고 이렇게 지우는 건데, 실제로 점을 찍고 보면 그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그린 것보다는 지운 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무언가 좀 문맥상으로 더해졌달까? 이런 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다가 그냥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또 스타일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찾아온 것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수신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된 것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도트, 그리드, 허점의 기법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미지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별로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발 물러나서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듯이 보면 제 그림은 이렇게 완전히 막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이미지, 또 언젠가 읽은 듯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익숙한 것들이 다소 낯선 방식으로 이렇게 조합되고 짜집기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제 아이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졸라서 해줄 때가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 어른들한테 똑같이 졸랐던 것 같아요. 전시를 구상하면서 그림들을 늘어놓는데 우리의 존재가 이야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유전자 정보를 DNA가 실어 나르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전해진 기억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할까요? 물론 다 오래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 같은 것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모습을 취하는 신기한 일도 일어나죠. 최근에 이런 걸 어디서 읽었는데요. 고대 신전의 사제나 무당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이나 정령 같은 초월적인 존재의 의사, 말을 안테나처럼 이렇게 수신해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현대에는 이런 역할의 상당 부분이 작가, 예술가에게 흡수됐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종교적이지도 않고 신기 같은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만은 사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일종의 무의식적인 전달자이자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시 공간에 그림을 배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넷 정도로 이렇게 그루핑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입구 들어와서 왼쪽으로 좀 천정이 높은 공간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 주로 풍경화들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큰 그림, 저는 제목을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을 잃는다면 이라고 붙였는데요. 제가 저장해 놨던 풍경 이미지랑 잃어버린 세계나 해저 이만리 같은 19세기의 모험 소설을 연상시키는 전에 해놨던 드로잉을 접합 이렇게 시켜서 일종의 낭만주의적인 스케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주로 인물의 형상을 다룬 4점의 그림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의 모습, 그리고 관념적인 표상의 이미지 사이에 이제 좀 구분이 느껴지는데요. 빈 공간, 풍경의 그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과 뭔가 가득 찬 공간, 이야기의 그림,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인데 거기로 넘어가는 일종의 문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가장 이야기에 밀접해 보이는 그림들입니다. 사용된 색채의 범위도 넓고요. 작품 크기도 아주 크거나 또 아주 작거나, 세폭으로 이루어진 가장 큰 그림의 제목에 저는 이제 전생담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요. 원숭이 왕이 비참한 처지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부처님의 전생담 같은 거를 좀 떠올렸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이 그림의 원안이 된 드로잉을 이렇게 그릴 때 그렇게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동시에 떠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무슨 좀 현대 사회에 대한 은유처럼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본주의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붙인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좀 유럽 문명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 동화, 그림책, 만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코드화되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한, 늘 타자이기도 하고 타자가 아니기도 한, 그런 걸 그렸다고 할 수 있죠. 사육이라고 제목을 붙인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저한테도 좀 아리송한 그림이에요. 사랑의 행위를 그린 것 같기도 한데 좀 뭔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작업을 한 시간도 꽤 길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온 작업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작업도 있구나 싶죠. 그리고 이제 전시 공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네 번째 그룹의 그림들은 얼굴입니다. 얼굴은 그림의 주제치고 아마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겠죠. 이 그림들은 뭐 길게는 거의 8년 전에 그려진 드로잉, 주로 신문에 실린 사진 보고 그린 드로잉을 토대로 그려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왠지 저는 좀 충분히 멀어진 뒤에 이렇게 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진에 모델이 됐던 실제 인물의 인상 같은 건 거의 남아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림을 이루고 있는 도트, 그러니까 붓질의 크기도 좀 큰 편이죠. 저는 이 그림들이 우리의 시선을 반사하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그게 이미지로서 매우 희미하고 거칠다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지, 반대로 거칠고 희미하기 때문에 더 시선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건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곤 합니다.